아버님 이거요. 저희가 10년 동안 모은 전세 보증금이에요. 지수는 주변을 살피며 품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시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5천만 원 해지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있으면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하실 수 있어요. 남편 모르게 먼저 챙기세요. 지수의 거칠어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모으면 돼요. 근데 아버님이 길바닥에 앉으시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강 회장은 며느리의 손마디를 내려다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봉투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이 5천만 원이 훨씬 더 무거웠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찾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타원형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만호그룹 본사 42층 이사회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회장석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네이비 수트, 그리고 70년 세월을 관통해온 날카로운 눈빛.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만호그룹 지주사는 파산을 선언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의심하듯 옆 사람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이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탁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강 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사람이었죠.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신탁 계좌로 자산 이동은 어젯밤 마무리됐고요. 추적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세계 국가를 경유했고 명의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처리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군. 본사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고용한 사설 채권 추심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빚 갚아라. 만호그룹 사기 집단.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경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강 회장은 로비 한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김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자들 섭외 잘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하네요. 그래야 아이들이 믿겠지. 강 회장은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된 낡은 등산복과 구멍난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평소 입던 맞춤 수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명품 시계도 금태 안경도 모두 서랍 안에 넣었죠.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색바랜 회색 등산복에 낡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일부러 헝클어뜨린 머리.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어요. 김 실장이 작은 단추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등산복 가슴 부분에 달겠습니다. 각도는 제가 조정했으니 모든 게 녹화될 겁니다. 소리도 잡히나? 물론입니다. 4K 화질의 스테레오 음향까지 완벽합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김 실장이 카메라를 달도록 했어요. 단추 하나가 렌즈였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 플라스틱 단추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용기 기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최 기장,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주겠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예? 회장님, 갑자기 무슨? 묻지 말고 쉬게나.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를 끄는 강 회장은 휴대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김 실장만이 그를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동행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가 괜찮고 안 괜찮겠나? 해봐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 회장은 혼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소라는 여전했지만 그는 뒷문 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첫째 아들 강대식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평당 5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아파트. 강 회장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461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의 행색을 보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가 재벌 회장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버스에 오른 강 회장은 뒷좌석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들. 자신이 세운 빌딩들, 자신이 투자한 백화점들, 자신이 일궈낸 제국의 조각들이 눈앞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강 회장은 정문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재빠르게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나가세요. 나는 3동 펜트하우스에 사는 강대식에. 거짓말 마세요. 여기 노숙자들 자주 와서 말썽 부린다니까요. 빨리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 나왔어요. 담배꽁초를 줍는 신용을 하며 천천히 아파트 외곽을 돌았습니다. 비상구 계단 입구가 보였죠.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5층까지 이어진 계단. 그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멀리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 안. 김 실장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 회장의 시점에서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회장님. 김 실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45층까지 오르는 동안 강 회장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나온 복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놓인 화분들, 그리고 끝에 보이는 펜트하우스 현관문. 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그랑.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벨을 눌렀죠. 이번에는 인터폰 스피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나다, 대식아.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인터폰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긴 강대식 시댁 맞는데 아버지라는 분은 모르겠네요. 대식아, 장난하지 말고 문 좀 열어라.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딸깍.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벨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아예 응답이 없었어요. 문 안쪽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빨리빨리. 명품관에서 산 거 다 챙겨. 압류당하기 전에. 여보, 이 샤넬 가방도 가져가야 해. 당연하지. 그거 2천만 원짜리야. 짐 싸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강 회장은 문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카메라는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어떡해요? 밖에 계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 저런 꼴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창피만 주려고 작정한 거야. 하지만은 무슨. 지금 우리 살 길 찾는 게 먼저라고. 강 회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의 백발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땀만 굳게 담은 입술만이 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오를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죠. 두 번째 목적지는 둘째 아들 강중식의 빌라였습니다. 강남에서 한강을 건너 목동 쪽 20평대 빌라 3층. 강 회장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빌라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는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남자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죠. 아저씨, 여기 강중식이라는 사람 사나요? 강 회장이 물었지만 남자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3층 문 앞에 섰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어떡해? 사채업자로 분장한 연기자가 거실 소파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구석에서 어린 두 아이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강중식은 현관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 있었죠. 바로 그때 중식이 고개를 들어 현관 밖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어요. 중식아. 그러자 중식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놀람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요? 중식아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사업 자금 다 날려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중식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듯 구겨진 종이였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상속 포기각서요. 어차피 빚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중식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하세요. 우리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와서 동정이라도 받으려고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설거지하던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당장 나가세요. 동네 망신이라고요. 쾅! 며느리가 휘두른 바가지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과 가슴팍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등골로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우리 애들 볼 낯이 없잖아요. 이웃집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둘이 복도로 나와 수군거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만호그룹 회장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봤어. 파산했다며? 어머, 진짜네. 완전 거짓골이네. 강 회장은 물에 젖은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둘째 아들은 차갑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 회장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리를 걸었어요. 옷은 이미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운동화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죠. 그는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지붕 아래 벤치 한쪽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차장 승합차 안 김 실장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강중식,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 서류 압수수색 준비하시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버스가 멈춰섰고 그는 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객 몇몇도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겼죠.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쓸쓸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강 회장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서 있었고 그마저도 깜빡거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골목 양옆으로는 2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걸으며 강 회장은 익숙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3층짜리 건물. 1층에는 철문이 내려진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계단 입구는 어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배달용 보온 가방을 짊어진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강 회장은 그 체격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막내 아들 강민우였습니다. 오토바이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으려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 아버지. 민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헬멧도 벗지 못한 채 달려왔어요. 물에 흠뻑 젖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죠. 아버지,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으셨네요? 민우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배달일을 하며 땀에 베어 낡아진 점퍼였지만 그의 체온이 배어있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계단으로 이끌었어요.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페인트 대신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강 회장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여기 계단이 좀 가팔라서요. 반지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는 철문이었어요. 민우가 열쇠로 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방.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부엌, 그 옆에 붙은 방 하나.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작게 나 있어서 바깥 골목의 발밑만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민우는 신발장에서 낡은 실내화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물에 젖은 운동화를 벗고 실내화를 신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작은 전등 하나가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하지만 좁은 공간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수한테 연락할게요.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막내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여보, 오늘 마감 할인으로 삼겹살 조금. 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에 젖은 등산복,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 아, 아버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서랍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들고 나왔죠. 아버님, 이거라도 먼저 닦으세요. 물 금방 데워질 거예요. 지수는 수건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마감 할인 받아온 삼겹살 한 팩,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두부 한 모, 시든 배추 몇 장. 그것이 냉장고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고기 꺼내. 내가 구워드릴게. 알았어. 민우는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접이식 의자를 꺼냈어요. 지수는 프라이팬에 고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자 안방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엄마, 무슨 냄새야? 할아버지 오셨어. 인사드려. 아이는 강 회장을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죠. 저금통을 흔들자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양말 사세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구멍난 양말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양말 구멍 났어. 발가락 보여. 강 회장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지수가 접시에 구운 고기를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두부도 부쳐서 함께 놓았죠. 아버님, 변변찮지만 드세요. 민우는 뉴스에서 본 파산 소식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아버지가 무사히 이곳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안심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내일 또 마트에서 할인하는 거 가져올게요.
저녁을 먹는 동안 강 회장은 말이 없었어요.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우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폈습니다. 자신들이 쓰던 것 중 가장 두꺼운 이불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고맙구나. 강 회장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옆방에서 민우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응. 뉴스에서 봤어. 회사가 어려워진 것 같더라. 우리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아. 그래도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어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아내를 달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팍에 작은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 검은 승합차 안. 김 실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 회장님. 김 실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녹화 파일을 저장하며 메모를 남겼어요. 막내 아들 강민우, 진심 확인됨. 아침 햇살이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좁은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수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걀 프라이 굽는 냄새, 밥뜸 들이는 소리. 여보, 일어나? 배달 늦겠어. 응, 지금 일어난다. 민우가 안방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빨간 배달 조끼를 걸치고 헬멧을 챙기더니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일 다녀올게요. 저녁 때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민우가 나간 뒤 지수는 강 회장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강 회장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고맙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지수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가 마트 출근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밖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산책 나온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놀이터에는 아이 몇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구석진 벤치 하나를 골라 앉았어요. 강 회장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지수는 봉투를 강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전세계약 해지 증서였습니다. 금액란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냐? 저희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면서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이거 있으면 아버님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하실 수 있어요. 제발 받으세요. 지수야, 이건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민우가 알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못 보겠어요. 지수는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강 회장의 손등을 눌렀어요. 아버님이 길바닥에 나앉으시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모으면 돼요. 하지만 이건 너희 전 재산이잖니. 전 재산이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도 축복 안 해줬어요. 다들 가난하다고, 민우가 형들처럼 똑똑하지 않다고 무시했죠. 지수야. 근데 아버님만은 달랐어요.
우리 결혼식에 오셔서 축의금 대신 편지 주셨잖아요. 가난해도 서로 아끼고 살라고요.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강 회장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꺼내봐요. 그래서 버텼어요. 강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런 글을 썼던가. 기억이 아득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미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친정에서 도움받기로 했어요. 지수는 하얀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지수의 친정은 더 가난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강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아버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구하세요. 지수는 봉투를 강 회장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꺼내려 했지만 지수가 두 손으로 막았어요. 제발요, 아버님. 강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마디.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도 보였어요. 마트에서 물건 나르다 다친 상처, 설거지하다 베인 흔적들. 그 손들이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5천만 원.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뚝뚝. 투명한 눈물방울이 서류를 적셨어요. 아버님. 미안하구나,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 이 5천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에야 알았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지수가 공원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 회장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5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무시했습니다. 김 실장의 번호를 눌렀죠. 회장님. 김 실장.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된 것 같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알겠구나. 내가 진짜 부자였던 게 언제였는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른들이 일터로 떠난 오전 10시.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 몇 명만이 옥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민훈의 집 앞 계단에 앉아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검은 차량 행렬. 모두 합쳐 10여 대가 넘었습니다.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이 옥상 난간으로 달려왔어요. 슈퍼마켓 주인도 가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 났나?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들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비서들, 그리고 김 실장. 김 실장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골목을 쭉 훑어보더니 계단에 앉아있는 강 회장을 발견했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그 뒤를 따랐죠.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의 초라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뒤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재빠르게 차 트렁크를 열고 검은 슈트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자 깨끗하게 다려진 네이비 수트가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이 평소 입던 맞춤 수트였죠. 회장님 갈아입으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할 일이 남았어. 바로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빨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민우였어요. 민우는 골목 입구에 세워진 차량 행렬을 보고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고 천천히 걸어왔죠. 이게 무슨 일이지?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민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 오셨습니까? 도련님? 저한테 왜?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우야, 놀랐지?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침 지수도 마트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지수는 집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우야, 지수야. 너희를 속였어. 속였다니요? 회사 파산은 거짓이었어. 모두 내가 꾸민 일이지. 민우와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지수가 건넸던 봉투를 꺼냈어요. 이 돈을 받았을 때 깨달았어. 내가 진짜 찾고 있던 게 뭔지. 강 회장은 봉투를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실장, 이걸 받게. 이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야.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건네며 지시했어요. 이건 회장님 개인 금고 1번에 보관하시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예, 실장님. 강 회장은 민우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나는 너희 형들을 시험했어. 내가 망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지. 형들이요? 대시기와 중식이는 날 외면했어. 문전박대하고 물을 끼얹었지.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를 받아줬어. 따뜻한 밥 한 끼, 잘 곳 한 칸을 내줬지. 그것도 모자라 너희 전 재산까지 내놓았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법무팀장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그룹 이사회 긴급 결의안. 강민우를 만호홀딩스 최대 주주로 추대하며 차기 회장으로 임명한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요? 회장으로요? 그래, 민우야. 넌 자격이 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강 회장은 법무팀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어요. 지수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만호그룹 회장이었어? 그럼 저 배달원이 회장 아들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야? 골목 구석에서 사채업자로 분장했던 연기자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좁은 골목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 회장은 민우 가족을 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자, 이제 본사로 가자. 너희 형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형들이요? 그래. 마지막 정리를 해야지.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타고 민우 가족이 그 뒤를 따랐어요. 지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가죽 시트를 만져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슈퍼마켓 주인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게 될 거야. 곧 차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 김 실장은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법무팀 준비 완료됐나? 좋아. 검찰 수사관들도 대기 중이지. 완벽해. 강 회장은 품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준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민우야, 지수야. 가난해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다. 자신이 쓴 글이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눈을 감았어요. 차는 만호그룹 본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만호그룹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파산 소식이 거짓이었다는 뉴스가 퍼지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쪽 구석, VIP 대기실에는 두 사람이 따로 앉아 있었어요. 첫째 아들 강대식과 둘째 아들 강중식이었습니다. 대식은 명품 시계를 들여다보며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중식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려다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파산이 거짓이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그동안 아버지는 뭐 하신 거야?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어요. 여보, 거기 상황 어때? 재산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아버지 오시면 빨리 좀 알아봐. 우리 명품 가방들 다 압류당할 뻔했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식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로 그때 로비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렸죠.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달랐어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민우 가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회장님, 파산이 거짓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저분은 누구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랐어요. 지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남편 뒤를 따랐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식과 중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대식이 달려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식도 서둘러 다가왔어요. 아버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두 아들은 갑자기 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도 왔구나. 중식이 동생을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야, 민우. 너도 왔어? 아버지 모시고 왔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태도 변화가 불편했어요. 강 회장이 김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준비됐나? 예, 회장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손짓하자 직원 한 명이 대형 스크린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스크린이 켜졌어요. 기자들도 스크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대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대식의 펜트하우스 앞이었어요. 강 회장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대식의 목소리.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긴 강대식 시댁 맞는데 아버지라는 분은 모르겠네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빨리빨리. 명품관에서 산 거 다 챙겨. 그리고 아들의 대답. 신경 쓰지 마. 저런 꼴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창피만 주려고 작정한 거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다음 장면은 중식의 빌라였습니다. 며느리가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쏟아지는 물. 강 회장이 흠뻑 젖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당장 나가세요. 동네 망신이라고요. 중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다. 아, 아버지, 그건. 대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강대식, 강중식. 두 사람에게 고지합니다. 본인들에게 증여된 모든 부동산과 주식은 불효방지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환수 조치됩니다. 뭐라고요?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제 재산이에요. 증여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효행위 시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요. 법무팀장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추가로 강대식 씨는 조세 포탈 혐의로, 강중식 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횡령? 제가 언제 횡령을 했다고? 중식이 항변했지만 김 실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비자금 장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식과 중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대식 씨, 강중식 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대식이 강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중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들이 로비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줬다. 너희가 스스로 버렸지. 수사관들이 두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당신들, 우리 남편들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며느리들에게 압수영장을 보였어요. 두 분 명의로 된 명품 가방, 보석류, 차량 등 모든 사치품은 탈세 및 횡령 관련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제 거예요. 제가 산 거라고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에서 상자들을 깨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두 며느리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호그룹의 문턱도 넘지 마라. 대식과 중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며느리들도 울부짖으며 그 뒤를 따랐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은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우야. 예, 아버지. 이제 시작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회수된 자산은 모두 사회환원재단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강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 갈 곳이 있다. 두 사람은 승강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수와 손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강기 문이 닫히고 로비에는 기자들만 남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던 자리는 이제 고요했어요. 다만 바닥에는 두 며느리가 흘린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정말 감옥에 가는 건가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이 정할 일이다.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했어. 승강기는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와 지수는 어색하게 입구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는 엄마 치마를 꼭 잡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제 이곳은 내 사무실이다. 강 회장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김 실장이 뒤따라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회장님. 이것들이 앞으로 검토하셔야 할 문서들입니다. 저를 회장이라고 부르시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제 만호그룹을 이끌어갈 분이시니까요. 김 실장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지수가 건넸던 그 낡은 봉투였습니다. 민우야, 이걸 봐라. 그건 이 5천만 원으로 재단을 만들 거다. 이름은 만호진심재단이야. 강 회장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재단은 너희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될 거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 영세 자영업자 지원.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가 드린 그 돈이 종잣돈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 내 돈 500억을 더 보탤 거야. 하지만 시작은 너희 5천만 원이다. 강 회장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재단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저요? 저는 고졸이고 변변한 경력도 없는데요. 그래서 적임자야. 너는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해봐.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너는 회장이 되지만 현장을 잊으면 안 된다. 배달 일하면서 느낀 것들, 그게 다 자산이야. 예,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라. 최저임금, 근무 환경, 복지 혜택. 그게 우선이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겁내지 않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 리 없지. 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거다. 너희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구나. 아버지, 나한테는 이미 모든 게 있어. 너희가 있으니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민우 가족도 그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고 동네 산책길에 나섰어요. 아이는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가 제 필통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 필통이 제일 예쁘지. 근데 할아버지는 회사 안 가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휴가야. 매일 우리 손녀랑 놀 거야. 아이는 깔깔 웃으며 강 회장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강 회장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옆집 할아버지로요. 그 사이 만호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취임 첫날부터 전 직원 급여 인상을 발표했어요.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직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언론은 연일 민우의 경영 방식을 보도했습니다. 만호그룹 신임 강민우 회장, 파격적인 노동자 우선 정책 시행. 배달원 출신 회장이 바꾸는 대기업 문화. 주가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생산성도 올라갔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파산 선언 이전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치솟았어요. 지수는 만호진심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반지하와 옥탑방에 사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았던 그 좁고 습한 방을 기억하며 일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되었던 대식과 중식은 6개월 만에 출소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환수되었고 아내들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요. 두 형제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노역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줍기, 도로 청소, 공원 관리.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것을 버렸는지.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전원주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지수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5% 증가했대요. 직원들 사기가 높아져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을 잘 대하면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법이지. 지수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우리 재단 이야기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래요. 대단한 건 할머니지. 할머니가 진짜 대단한 거야. 강 회장은 지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김 실장한테 들었어. 노역장에서 일하고 있다더구나. 만나보시지는 않으세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이들이 진짜로 뉘우쳤는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주었던 낡은 봉투가 액자 안에 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전세해지 증서. 강 회장은 액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재산이었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당에서는 손녀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지수와 민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온 강 회장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숨바꼭질 해줄까? 좋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정기보고 일정 잡혔습니다. 강 회장은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로 미뤄주게. 내일은 손녀 소풍 가는 날이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강 회장은 다시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민우가 이끄는 만호그룹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으니까요. 집안에서 지수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차 드실래요? 그래, 들어갈게. 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 그곳이 이제 그의 제국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만호그룹 본사 앞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자 대규모 사회공헌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만호 진심재단 1주년 기념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 협력사 관계자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까지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옆에는 전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전세해지 증서. 그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죠. 만호 진심재단의 시작, 진심 5천만 원. 사람들이 케이스 앞에 서서 봉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봉투래. 배달원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드렸다는 그 돈. 그걸로 재단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만호그룹 창립 50주년 및 만호 진심재단 1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로 민우가 올라왔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1년 전의 배달원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만호그룹 회장 강민우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단련된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지하 10평 남짓한 집에서 아내,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손녀를 무릎에 앉힌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시험하셨습니다. 가짜 파산을 선언하고 우리 형제들을 찾아가셨죠.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니, 특히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무대 아래 앞줄에 앉아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아버지가 편히 지내실 곳을 구하시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모은 땀과 눈물이었죠. 저희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의 무게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500억보다 무거운 5천만 원이라고요. 민우는 전시부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봉투가 바로 그겁니다. 만호 진심재단은 저 5천만 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재단은 1,500가구에게 주거 지원을 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고 500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 창업 자금을 빌려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도움을 받는 분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민우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아 함께 무대로 올라왔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만호 진심재단의 이사장이자 저의 아내 강지수입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가 마이크를 건넸지만 지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마트에서 계산만 하던 사람이고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된 건 제가 그 고통을 알아서래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 붙은 고기로 저녁 차리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 서류만 보지 않아요. 꼭 집에 찾아가 봐요. 어떻게 사시는지, 뭐가 제일 필요하신지. 객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지수가 그쪽을 바라보니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재단의 도움으로 반지하에서 벗어난 가족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박수 소리가 광장을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아내를 꼭 안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녀가 졸린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우와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앞자리에 안 앉으셨어요? 주인공은 너희들이잖니. 난 그저 구경꾼이면 충분해. 그래도. 민우야, 잘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
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네 식구는 한강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벤치 하나를 골라 앉았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와 강변을 뛰어다녔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게 된 게 로또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더 고맙지. 진짜예요. 저희는 아버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 회장은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돈은 사람을 속이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민우와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는 몰랐어.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내 돈을 보는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거지 행색으로 돌아다니니까 보이더구나.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버지, 너희는 진짜였어. 그게 나한테는 500억보다 귀한 거야.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뒤로 길게 늘어졌어요. 손녀가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서 할머니가 해준 밥 먹을까? 좋아요. 강 회장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우와 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변 산책로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길을 밝혔어요. 강 회장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부자가 뭔지. 그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을 가족, 손잡고 걸을 사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그래, 김 실장. 고맙네. 차 안에서 손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공원 가요? 그럼 매일 가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강 회장은 손녀의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속. 어렸을 때 자식들과도 했던 약속이었지만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킬 수 있었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차는 전원주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 켜진 작은 집이 저 멀리 보였어요. 강 회장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이 그의 제국이었습니다. 500억짜리 빌딩이 아니라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 그곳에 그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우가 김 실장과 악수하며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민우가 그 일을 잘해낼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 씻고 오세요. 진지 차렸어요. 그래, 고맙구나. 강 회장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큼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 손을 맞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는 순간 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집 전체를 비춥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식사하는 가족의 실루엣이 보여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고인물 열전이었습니다.